중국 송나라로 유명한 성명의리학하는 성리학이라는 단어는 유학의 본질이 차별이에요. 특히 송나라 유학인 성리학이 차별이 심해. 그러니까 조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별이야. 차별 안 하면 조선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을 차별을 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다. 승유옥불,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한다고. 외교도 똑같다. 명나라인 대국은 받들어 모시고 사, 대, 섬길 사자. 주변 국가는 차별을 하는데 자꾸 억압하면 쳐들어오니까 좋게 넘어가자. 인근 국가는 사귈 교자, 교린. 이래. 차별적인 외교를 해. 이걸 사대교린이라고 그래. 이걸 나라로 대입하면 친명,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배청, 후금인 청나라는 배척하고, 그래서 친명배청 이런다고.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첫째, 명과의 관계. 조선 초, 즉 이 조선이라는 국가 초기에 명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대립관계였다가 정도전이 요동정벌 문제. 요동수복 계획을 정도전 때문에 실패하니까 정도전이가 내가 해줄게 이런다고. 그래서 명과의 관계가 요동 문제로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때 요동수복 계획을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관계 회복을 해. 친선 관계로 바뀌어. 그래서 태조 때 대립, 태종 때 친선, 명과의 관계가 그래.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태조 종계변무 사건,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 기록에 이자춘의 아들이 아니고 권문세죽인 우왕 때 이 권력을 잡았던 이인임의 아들로 잘못 기록됐어. 그래서 그걸 바르게 변하게 한다 하는 걸 종계변무라고 그래. 이게 200년 가까이 지난 선조 때 해결이 나요. 선조 때. 홍순원이라는 역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돼. 자, 그 소리고, 태종은 좀 전에 얘기했고, 이 명나라로 보내는, 이 중국으로 보내는 사절단. 그래서 신년새에 보내는 하정사,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무역. 무역은 이건 나중에 경제에서 얘기할게. 수출은 별 의미가 없고 수입품만 알면 된다고 그랬지, 전에. 그래서 중국에서 한반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공통점이 있다. 신라가 당나라한테, 고려가 송나라한테,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한테 이렇게 비단, 서적, 약재라는. 그런데 조선왕조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문방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입품에 문방구가 있으면 조선이야. 조선전기, 조선후기 그냥 조선이야. 응? 성리학을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문구류가 많아. 그 소리고. 그리고 북쪽 여진과의 관계, 교린과 관련해서 회유, 즉 교린, 강경의 양면적인 정책을 썼다. 가능한 한 회유를 중요시했지. 그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바로 밑에 외국 사신이 묵어가는 숙소 중에 하나는 알아야 돼. 중국, 즉 명나라로 대표되는 중국 사신이 묵어가는 숙소는 태평성대의 국가에서 왔다 해서 그 건물을 태평관이라고 그래.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이게 오늘날 서울의 지명으로 남아있어. 서울시 중구 태평로 이러잖아. 태평관 앞에 남북으로 난 도로, 그걸 태평로라고 그래. 태평로라는 이 주소 지명이 있어. 그래서 거기 태평관 이제 조선 사신이 명나라 수도 베이징에서 조선 사신이 묵어하는 숙소는 화동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고 태평관은 알아야 돼. 그리고 일본은 동쪽이니까 동편관, 여진은 북쪽에서 왔으니까 북평관 이런다고. 그러니까 여진족은 북평관에 있다가 청나라가 되면서 이제 태평관을 옮긴 거지. 자, 이게 숙소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표. 조선 정부가 오랑캐, 즉 남쪽의 일본, 북쪽의 여진족에 대해서 가능하면 회유책을 중요시해. 회유 강경의 양면적인 정책을 쓰되 회유책을 좀 중시해. 그래서 먼저 일본과 관련해서 부산, 보현포, 제포 일본 쪽으로 3개의 항구를 열어줄 테니까 훔쳐가지 말고 사가라. 부산포, 오늘날 부산, 연포, 오늘날 울산, 제포, 오늘날 창원. 이따 보면 나와. 지도상에 임진왜란 때 보면. 그런데 이 자식들이 습관을 못 버리고 쳐들어와. 그래 쫓아가서 저 패는 거지. 유명한 대마도 스시마 정벌. 스시마 이 정벌이 3번 있어요. 고려말 박이라는 사람이 한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조선 초 태조 이성계 때 김사영이라는 사람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이종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스시마 정벌이 3번 있었어. 3번. 고려말 박이, 그리고 조선 초 김사영, 그리고 세종 때 이종무. 어딘가에 써 있어. 이따 보시면.
이번에는 북쪽 여진족에 대해서 역시 회유책 두만강 지역에 시장을 설치해 줄 테니까 훔쳐가지 말고 사가라. 그게 어디냐? 이 경원 경성인데 오늘날 북한이 이 제한적 개방경제에 의해서 이 개방해내는 도시가 있어. 나진선봉이라고. 지금은 나진선봉을 합쳐서 나선이라고 그래. 나선시라고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야. 두만강 지역. 위에 육진 지역하고 지도를 참고해 보면 그게 경원 경성이라는데요. 근데 이 자식들도 와서 자꾸 찝쩍거리고 물건을 훔쳐가. 그러니까 쫓아가서 저 패는 거지. 유명한 사군 육진 개척.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북쪽 지방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에 대해서, 즉 함경도 평안도 백성. 내가 함경도 평안도에 사는데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와.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 그래서 남쪽으로 이사를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살던 지역이 공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4개 마을이 이런 일이 벌어져. 4개 군이 이걸 폐사군이라고 해. 태종 세종년간에 4개 마을의 백성들이 어디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로 도망을 오는 거야. 그 4개 마을이 공터가 돼버리는 거야. 여진족이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얻어요. 그 폐사군 4개 마을을. 그래서 정부는 뭐라고 그러냐?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일부 백성들한테 너희들끼리 사또를 뽑아라. 그럼 그 사람을 사또로 임명할게. 남쪽으로 내려오지 마. 이러는 거야. 이걸 토착인을 관리로 해서 토관 이러는 거야. 자, 그 토관제도를 밖으로 빼. 밖으로 빼서 뭐라고 쓰느냐? 이건 조선정부가 정해놓은 원칙을 조선정부 스스로 지금 어긴 거야. 뭘 어겼냐? 출신진명 금지를 어긴 거야. 너희들끼리 사또를 뽑아라 이랬잖아. 그런 건 출신진명 금지를 어긴 거야. 출신진명 금지를 뭐라고 그래? 상피제도라고 그러죠. 이게 상피제도의 예외사항이야. 그래서 그 토관제도에다가 상피제도의 예외예요, 예외. 그랬는데 지금 사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북쪽 백성에 대한 강경책을 써. 그게 뭐냐? 그 괄호 부분. 북쪽 지방으로 충청도, 경기도 백성을 강제로 집단 이사를 시켜. 그래서 북쪽 지방으로 해서 북방 백성을 옮길 사자. 이사할 때 쓰는 사자. 옮겼다 해서 이걸 북방 3인정책이라고 그래. 이 북방 3인정책, 그 괄호 부분에 북방 3인정책이라면 돼. 이건 인구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어디? 남쪽 지방에서. 주로 관북이라고 그래. 함경도. 함경도를 관북지방이라고 그래. 관북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 인구 이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건 자발적인 이동이야? 아니면 비자발적 이동이야? 비자발이지. 정부가 강제로 시킨 거니까. 즉 강제적인 이동이야. 그래서 비자발적 이동이야. 이동의 성격이.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이동이야? 경제적인 이동이야? 정치적인 이동이지. 왜 북쪽 지역에 사람 살게 하려는, 보다 정확하게 하면 군사적인 목적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편의상 정치적 성격의 이동이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근현대사에 보면 남쪽에서 관북으로 인구 이동 현상이 또 나와요. 또 같은 방향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게 또 나와. 그런데 성격이 달라. 좀 방향은 같은데 성격이 달라요. 조선 초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서 함경도로 이동하는 거하고,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일제 끝부분 1930년대 후반에 역시 충청도 경기도에서 함경도 일대로 인구 이동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방향은 같아. 단 성격이 좀 달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같이 비교해서 물어볼 소지가 있어. 예.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야. 북방 조선민에 대한 대책, 평안도 함경도 백성에 대한 조선정부의 정책, 회유책으로 토착인을 관리로 하는 토관, 강경책으로 북방삼인, 특히 중요한 건 북방삼인이야. 그런데 이 정책들이 별반 효과가 없었나 봐. 북쪽에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호란, 남쪽에 일본이 쳐들어오고 외란, 호란, 양난이 벌어지지. 그 양난을 하기 전에 하단에 중요한 영토와 관련된 지도가 있어. 영토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확장이 되지, 위에서 아래로 오면 축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통일신라 때 신라의 삼국 통일로 얻은 평양 대동강에서 오른쪽 원산만까지, 그게 가야.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자, 먼저 지도는
왼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이. 중국 쪽이. 평양 대동강에서 한자로 살스라고 하는 청천강으로 영토가 확장이 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이건 고려태조 왕건 때. 청천강 유역에는 여진족을 축출하고 영토가 대동강에서 청천강으로 올라갔어. 그랬다가 청천강에서 압록강 쪽으로 더 올라갔어. 그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 바로 옆에가 영흥이야. 거기야. 이건 천리장성 축도로 유명한. 자, 이렇게 다는 이 왼쪽 중국 쪽이 영토가 올라가는 장면이야. 자, 그런데 그 다에 압록강 하는 게 있지. 압록강에다 동그라미. 오늘날 우리 민족의 북쪽 경계선을 뭐라고 보느냐? 서쪽 압록강에서 동쪽 두만강으로 봐요.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봐. 응? 그럼 그 압록강이라는 영토를 만들어준 인물이 누구냐? 그 압록강에다 동그라미라고 밑에다가 강동육주 했던. 강동, 압록강 동쪽에 6개죠. 강동육주. 괄호 열고 누구요? 서희야. 거란 1차 침대. 서희. 우리 민족의 서북쪽 경계선을 압록강을 만들어준 인물이 고려 때 서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희한테 감사해야지. 자, 다음 동쪽. 그런 이제 영토가 올라가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 자, 라하고 마인데 중요한 건 라하고 마야. 라가 제일 중요하고 마가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두 가지가 핵심이야. 라. 그 라는 초산에서부터 길줄이라는 건데 지명은 필요 없어요. 함경도 길줄하는데 지명은 필요 없고 그냥 지도상에 다에서 나로 영토 그거를 눈으로 봐놓으면 돼. 이 얘기 전에 한번 했어. 어디서 했냐? 어딘가에서 한번 했어. 지도상에 그 흰색 부분이 있으니까 그 눈으로 잘 봐놓으십시오. 그게 이 임금 때 확보된 영토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했어. 그게 누구냐? 고려 공민왕 때. 이게. 자, 그 라야. 라에다는 뭐라고 쓰느냐? 쌍성 총관부의 탈환. 이러면 돼. 쌍성 총관부의 탈환. 괄호 열고 공민왕. 고려 공민왕 때야. 고려 공민왕 때 확보한 영토야. 다에서 라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막고 이러지 쫓아가서 뺏고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뺏고 이러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첫째가 이 쌍성총관부의 무력수복, 탈환이야. 두 번째가 스시마 정벌. 그래서 그 시험을 그게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 마지막 마. 마는 압록강에서 오른쪽 두만강까지. 자, 우리 민족의 동북쪽 경계선이 두만강이야. 자, 일단 압록강에서 두만강이라는 영토가 확장된 건 뭐냐? 사군육진 개척이에요. 사군육진 개척. 우리 지도에 있는 사군육진. 조선 세종 때. 이게 현재의 국경선이야. 마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중요해. 라는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이건 무력으로 되찾아서 중요하고 마지막 마는 현재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런데 두만강이라는 동북쪽 경계선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김종서의 육진개척. 압록강은 누구? 고려 때 서희. 두만강은 조선 세종 때 김종서.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영토는 끝에 두 가지. 라와 마가 핵심이야. 라와 마가. 자, 다음 오른쪽. 이건 내가 일본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꺼번에 다 해놨어. 저기. 일본과의 관계. 해외관계의 양면적인 정책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수출품은 필요 없고 수입품. 이건 고려 때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유황, 황.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나오는 게 유황입니다. 이런다고 그랬지. 일본은 지진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수입품에 유황이 있다. 그럼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유황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화약과. 화약목이 주재료야. 그 유황 밑에가 화약. 이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하여튼 수입품에 유황 들어왔다. 그럼 일본에서 오는 거다. 문방구가 들어왔다. 조선이 수입하는 거지. 중국에서.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일본과의 사신. 신이 입각하여 사신을 통한다 해서 조선 세종임금 때 박서생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신이 입각하여 사신을 통한다 해서 얘네들을 통신사 이래. 이건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이건. 이 통신사가 본격화된 건 조선 후기야. 본격화된 건 최초는 조선 세종 때고. 그리고 이 왜구가 하도 쓰시마 대마도에 있는 왜구가 하도 찝쩍거리니까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왜구어에 능통한 신숙주라는 애가 총무가 돼가지고
정사, 부사와 함께 두 대신을 모시고 얘가 일본에 가, 대마도에. 그러니까 대마도 도지사하고 무역량 제한에 관한 조약을 맺어. 이게 1443년 개해년에 맺었다고 해서 개해약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돌아왔어. 그 밑에 보면 있어, 이따가. 돌아왔어. 그러면서 똑똑한 세조가 일본 상황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일본 놈들은 조만간 쳐들어오게 생겼대. 자기가 보면 이게 안 쳐들어와서 못 먹고 살 것 같다. 왜? 대마도 스시마라는 데는 100% 중에 97%가 산림이에요. 97%가 산이야. 93%가 7%만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배고픈 애들이야. 그러니까 안 쳐들어오고 못 베겨요. 얘네들은. 이런 사정을 아는 세조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너는 거의 6개월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하다 왔으니까, 신숙주가 조약 맺으러 6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은 좀 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상황을 좀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기록을 남겨라. 그랬는데 신숙주가 자기는 이제 나이를 많아서 말년이란 말이야. 60이 다 됐다고. 그냥 귀찮은 거야, 이게. 나이 먹으면 귀찮아. 잔머리만 늘고, 이렇게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걸 노해진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옆핑계, 저핑계 되고 차일파일 미뤄. 그러다가 세조가 죽었네. 그러니까 미안해.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완성을 했어. 이게 뭐냐? 일본 견문록인 해동제국기라는 책이야. 자, 이 책이 중요해요. 기억을 해. 신숙주하고 관련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둘 다 성종 때야. 먼저 일본 견문록 해동제국기. 워낙 일본에 대한 분석을 탁월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일본 본국 정부에서도 복사를 해갔을 정도야. 그게 해동제국기라는 책이야. 현재도 있어. 해동제국기야. 그 다음 15세기. 자, 일본과의 관계야. 첫째, 아까 얘기한 태조 이성계 때 김사영이라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의 명령을 받고 스시마 대마도 정벌에 나서. 그랬다가 세종 때 1419년 다시 스시마 토벌을 해. 그런데 이건 사실 이 임금은 세종인데 실제 이건 실시한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에요. 태종 이방원이가 상왕, 아들한테 왕위를 내주고 자기는 의정부로 빠져요. 왜 의정부, 거기가 왜 의정부냐? 이 서울 변두리로 가. 그러니까 별장에 가서 살아. 그런데 중요 군사, 외교, 국방에 관한 중요 사항은 다 젊은 세종대왕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거의 매일 이 상왕인 태종 이방원이한테 가. 그래서 마치 거기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거기 가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정승이 있는 데는 뭐라고 그래? 의정부라고 그러지. 그래서 의정부 갔다. 그래서 거기가 의정부시가 된 거예요. 오늘날 의정부 부대찌개 하는 그 의정부. 그 의정부란 용어가 그런 사연이 있어. 이 이방원이 때문이야. 그런데 세종대왕은 반대를 하는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명령으로 스시마 대마도 정벌을 해요. 사실 왕만 세종이지 실제 업적은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야. 이 스시마 토벌이라는 게 그런 사연이 있어. 이종무를 통해서. 자, 그게 스시마 토벌이야. 그래서 이때 스시마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들어와요. 성종 때 돌려주게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를 개항을 하고, 삼포에 있다 보시면 있어.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신숙주로 유명한 개해약조. 1443년 개해약조. 대마도 도지사와 함께. 일본 본국 천황이 아니고, 일본의 이 쇼군, 권력자가 아니고, 대마도 도지사와 함께. 대마도주와 맺은 거예요. 무역량 제한 조치. 새해에 하사하는 쌀과 콩을 200성. 새삼이더라고 하는데, 새해에 하사하는 쌀과 콩에서 새삼이도 200성. 그리고 이걸 실어가는 배 50척. 자, 15세기에서 아래할 것이 계약조예요. 계약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250 이렇게. 자, 계약조. 세종 때 250. 이러면서 세종에서 성종. 15세기 중반, 15세기 후반. 이때는 세종에서 성종 때는 국방력이 튼튼해. 왜구도 바보가 아니에요. 강하면 안 쳐들어가요. 그래서 세종, 성종 년간에는 안 쳐들어와. 요 뒤로는 안 쳐들어와요. 외국의 침입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랬다가 조선 정부가 15세기에서 16세기 건너가면서 연산군이 매일 놀아.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그러고 난 뒤 훈구파와 살인파가 집단 패싸움을 해. 50년간 소위 사화. 그러지. 그래서 15세기 말 16세기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외구가 때는 요때다 해서 16세기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16세기를 보시면 중종 때 16세기 초반에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에서 외구가 난리를 펴. 이걸 삼포외란이라고 그래.
이거 난리 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기변사 재상회의, 임시군사회의를 설치해. 그 임신약조는 필요 없어. 임신약조는 끝에 보시면 세사미도 세견선 반감 이렇게 됐지. 반감이 뭐야? 반으로 줄였다. 아까 25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반으로 줄이면 125 이렇다는 얘기야. 벌칙을 강화한 거지. 그리고 사량지 내변, 이건 부산 앞바다인데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지나가. 자, 16세기에서 하셔야 할 것은 을묘의 배려. 16세기 중반 명종이라는 임금 때, 명종 임금 때 을묘의 배려. 1555년 일본과 안노라 국교를 단절해. 그리고 비변사를 정식관청으로 상설화. 그리고 조선조를 지키는 방위 방법을 15세기는 9년 단위 방위 체제에서 진관 이런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랬던 것이 도 단위 방위 체제를 바꿨다. 16세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재승방략 그랬어. 재승방략으로 바꿔. 을묘해변을 계기로 바꾼 거예요. 도 단위 방위 체제로. 자, 16세기에 알아야 할 것은 을묘해변이야. 국교 단절, 비변사 상설화, 그리고 재승방략 체제. 이거야. 이런 지 40여 년 뒤에 일본 놈이 쳐들어오는 거지. 국교 단절한 지. 15세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세종 때 계약조. 16세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명종 때 을묘해변. 임금과 같이 기억을 해야 돼. 명종 때. 16세기 중반. 그래서 결국 16세기 말 임진왜란이 일어나. 소위 7년 전쟁이 벌어져. 자, 그러면서 17세기 초반 광해군 때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신이 입각하여 사신을 통한다 해서 통신사를 1607년 본격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해. 자,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신이 입각하여 사신을 통한다 해서 통신사 파견을 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오늘날 도쿄를 수도로 만든 인물이요. 덕천가관이라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이 통신사는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파견해주는 사신행렬단이야.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번 갔어. 일본이 요청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정기사절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3년 전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일본이 요청이 있으면 또 갈 수 있어. 그러고 난 뒤 40년 뒤에 갈 수도 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요청이 있을 때만 가. 일본의 요청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쇼군, 새로운 장군이 등장했을 때. 나는 이런 친구가 있다. 국내 반대파 함부로 대들지 마. 나 친구 부를 수 있어? 일종의 국내 협박용이야. 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외국 초기 때 외국 갔다 와. 주로 미국 이런 나라. 왜? 나 이런 친구가 있다. 뭐 이런 거요. 오늘날도 그렇게 써. 그렇듯 일본의 권력자가 하는 거야. 선진 국가인 조선에서 사신 파견을 요청을 해. 그래서 한 번 갈 때 평균을 내면 한 450명 정도씩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비정기 사절단이야. 정기적으로 약속 시기에 가는 게 아니야. 요청 있을 때만 가는 거야. 자, 그게 통신사의 얘기야. 그리고 그 시기에 통신사가 갈 때 역시 1607년 유명한 사명대사라는 스님이 외교관 역할을 해요. 일본에 건너가서 임진왜란 때 포로 3,000명을 데려와요. 그걸 쇠환사라고 해요. 포로 송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그게 통신사 파견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 맺은 약속에 입각해서 2년 뒤인 1609년 기유년에 정식 조약을 맺어요. 이걸 기유약조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을묘해변으로 단절된 국교가 다시 재개를 해요. 다시 문을 열어. 요즘 말로 하면 다시 대사관 설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무역량을 제한해. 세사미도 100석, 세견선 20척. 자, 17세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기유약조예요. 기유약조. 15세기 계약조 250. 16세기 을묘해변, 국교단절, 비변사 상설화, 재승방략. 17세기 방해군, 기유약조 120. 15세기는 250이지. 17세기는 120. 이렇다고. 그렇게 세 가지만. 그리고 17세기 반 숙종 때 유명한 안영복의 활약. 서계는 외교문서. 조선 땅이다 라는 현재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저 독도 울릉도가 중요해지니까 조선정부에서 독도 울릉도를 지키기 위한 관리를 파견을 해. 그 관리를 영토를 수호한다 해서 수토사라고 해. 자, 이게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기억을 해. 이
전근대사도 새로운 걸 자꾸 찾아서 내니까 나도 찾아서 써놓은 거예요. 자, 독도울릉도를 관리하는 관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 수토사. 수토사. 영토를 수호한다는 뜻이에요. 수토사. 이 이외에 조선정부가 동남아시아 30여 개국과 교류를 해요. 30여 개국과. 그중 기억할 나라가 하나가 있어. 그게 어디냐? 유구요. 유구. 오키나와. 현재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독립운동하는데 내가 보면 독립될 것 같지 않아. 무슨 독립운동을 평화시위라고 그래서 될 것 같지 않아. 이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한 미조라 하바리라고 일본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반한국계 여자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여러분 알라나? 이효리하고 옛날로 우리나라 광고도 찍고 그런 아무로 나미에라고 가수가 있는데, 일본 국민 가수라는 여자애가 있어. 아무로 나미에 그 정도 나이일 거야, 아마 그 정도. 한 40대? 30대 반 40대? 이효리가 몇 살인지 몰라도 그 비슷한 나이일 거야. 그 아무로 나베라고 일본 국민 가수라고 지칭되는 가수가 있어. 걔가 오키나와 이제. 걔가 앞장서 갖고 지금 독립운동을 해. 2차 대전전 직전에 일본이 복속을 했거든. 원래 유구라는 국가가 따로 있었어. 홍길동 전에 보면 홍길동이가 율도국 하는 게 저 오키나와야. 오키나와는 율도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시험을 내면 그것밖에 없어. 유구국, 오키나와.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그런데 이러한 외교가 별로 효과가 없었는지 일본 놈이 쳐들었다. 임진왜란. 우리는 임진년에 일어난 외국인 난리에서 임진왜란 일어나는데 중국 놈은 항외원조라고 그래. 외항거하는 조선을 위해서 원조 도와줬다. 요즘 시끄럽잖아 중국이. 항미원조 이러잖아.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원조했다. 항미원조 뭐 이러잖아. 그렇듯이 임진왜란을 중국은 항외원조라고 그래. 조선이 외 대항해서 우리가 조선을 원조 도왔다.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일본은 문노구이변, 분노코 게이자오 야쿠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고. 자, 인난. 인난은 4개야. 4개만 알면 돼. 이건 얘기하려면 1시간 내내 떼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고 어차피 시험 내는 건 그 4개 안에서 낼 가능성이 높아. 첫째, 이수신. 첫째 알아야 할 것이 이수신. 거기 이수신 하는 걸 보시면 수군의 승리, 거기 밑에 보시면 이수신의 승리 하는 거 있지. 이수신이 첫 전투에서 승리했어. 그게 옥포해전이야. 오늘날 거제도 앞바다. 옥포에 가면 옥포 대우조선이라는 게 있어. 거제도 옛날 이름이 옥포예요. 그래서 옥포해전 된다고. 이수신의 첫 승리라는 의의가 있어. 그리고 거북선을 이용한 경상남도 사천전투. 두 번째 할 것이 사천전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전라도 곡창지대를 수호했다는 충무 앞바다 한산도 해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 한산도 해전이. 이수신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사실은 한산도 해전이에요. 명량해전이 아니고 한산도 해전이 제일 빼어난 전투야. 가장 빼어난 전투야. 세계 3대 해전사에 들어갈 정도. 일본 육사해사가, 그리고 미국 해사가, 독일 해사가, 중국 해사가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게 한산도 해전이에요. 그럴 정도 대단한 해전이야 이게. 이걸 보면 이수신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이과 스타일의 인물인 것 같다.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보면 여하튼 그 한산도 해전이야. 그래서 그 바로 위로 가면 한산도, 경상남도 통영 그래놨잖아. 해전의 의의. 첫째, 바다를 장악했다. 제해권 장악이라고 그래. 바다를 제압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해군을 막았다는 얘기지. 그게 한산도 해전의 첫째 의의야. 그 덕분에 두 번째, 전라도라는 곡창지대를 지켰다. 전라도 곡창지대 보호. 세 번째,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키니까 전라도 도청, 가명 옆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전주본, 조선왕조실록을 여러 군데 나눠서 놨는데 그 중에 이 도청 뒤에 있었던 전주본이라는 게 있어. 그 전주본이 살아남았다. 조선왕조실록이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된 요인이 다른 건 다 홀라당 불타는데 얘만 살아남았어. 얘만. 그래서 얘를 원본으로 해서 광해군 때 다시 5권으로 재편찬을 그래서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는 거야. 이게 한산도 해전의 의의야. 사실 이수신 전투의 가장 빼어난 전투는 한산도 해전, 유명한 항날개, 학인칙 전법하는, 학진하는 첫째, 제해권 장악. 두 번째, 전라도 곡창. 세 번째, 전주사고가 살아남았다. 일본 놈이 몽골한테 전쟁 방법을 배웠어. 몽골이 세계 전쟁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현지 조달 정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전쟁을 가면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85만 명 정도는 보급부대야.
15만 명만 전투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그래, 실제. 그래서 유명한, 뭐, 을지문덕하고 관련된 유명한 114만이 쳐들어왔다. 청천강 전투, 살수대첩이래. 실제 전투 병력은 30만이에요. 나머지는 몽땅 보급부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이 주야, 보급이. 근데 보급은 또 빨리 못 움직여. 주로 보급 기질만이 공격을 한다고. 그런데 13세기 몽골이 세계 전쟁사에 나가면서 이 반복을 싹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현지 도달 정책. 모든 물자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 그딴 거 없어요. 무조건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지. 보급부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뛰어가서 빨리 먹을 걸 챙겨야 돼. 늦게 가면 못 먹어. 다른 놈들이 집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뛰어가야 돼. 이게 몽골이 전 세계에 퍼뜨린 전쟁 방법이에요. 그걸 일본 애들이 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전라도가 곡창지대야. 그러니까 전라도에 들어가서 보급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전라도 들어가는 길목을 이순신이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따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패배로 이어져요. 전라도를 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미 저 평양까지 올라갔던 일본 육군이 다시 일부가 내려와가지고 전라도를 공격하려고 그래. 그게 옛날, 지금은 충청남도인데 옛날은 여기가 전라도였어. 그게 어디냐? 저 금산이라는데. 금산이 68년도까지는 전라도였었어요. 68년도에 바뀌어. 그게 충청도로 바뀌는데, 그래서 금산 전투라고 그래. 권율이 막아요. 권율이. 금산이 1, 2, 3차 전투가 있는데 권율에 의해서 막혀. 그러니까 다시 또 재침, 금산 쪽으로 다시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걸 또 누가 막느냐? 유명한 금산에 가면 700의총이라고 700명 죽은 거 있는데, 그게 조원이라는 사람, 영규대사 뭐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또 막어. 전라도를 결국 못 들어가. 이번에는 경상도로 돌아서 전라도를 가자. 이래. 경상도에서는 또 누가 막느냐? 유명한 김심이라는 사람이 막아요. 이게 진주대첩이라는 거예요. 진주가 1차 싸움이 있고 2차 싸움이 있어요. 1차 싸움은 승리를 해.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버려. 2차 싸움은 져요. 최경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최경이 애인이 논개야. 그러니까 논개가 적장 뛰어안고 트윈 다이빙을 하는 거지. 이게 진주 2차 대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진주대첩, 금산전투, 한산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라도라는 곡창지대를 막아요. 그래서 일본이 패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어. 그래서 전라도 곡창지대 보호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산도 해전이야. 자, 다시 밑에 이순신 승리로 내려와서 그랬다가 1502 3년간 휴전기간이 있었다가 정유재란 때 1597년 1월 달에 정유재란이 발생하면서 재등장, 여러분 다 아는 명량해전.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8월 달에 11월 달에 철수를 해. 철수하는 일본 놈을 막는 게 노량해전이지. 그 과정에 이순신이 죽죠. 그래서 이순신 전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한산도해전이야. 첫째, 최초의 승리, 옥포해전. 두 번째, 거북선을 이용한 사천전투. 세 번째, 전라도 곡창수호, 한산도해전. 그래서 아마 다음에 영화가 나오면 한산도해전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영화가 나오면. 자, 저 거북선이라는 것 자체는 태종 이방원이 때 만드는 거예요. 귀선이라고 그래서. 거북선 자체는 태종 때 나온 거야. 이순신 때 아니에요. 그 위에 보시면 거북선 해놨지. 거북선에다가 뚜껑을 덮고 못을 심고 철갑선이라고 그래 이걸. 뚜껑을 덮고 못을 심고 이런 건 요건 전라도 여수에서 이순신이야. 임진왜란 직전에. 이건 거북선이라는 것 자체는 태종 때 나온 거고 뚜껑을 덮고 이 못을 심고 이런 건 이순신이에요. 전라도 여수에서 한다고. 거북선 자체는 태종 때다 하는 얘기. 자, 그게 이순신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서 이 이순신의 영향을 받아서 1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부산포, 연포, 제포 일본 쪽으로 부산포, 연포, 제포가 보여. 부산포, 부산, 연포, 경상도, 울산, 제포, 오늘날 창원, 마산, 진해, 창원 이게 다 합쳤지. 오늘날 통합 창원. 현재는 창원시 마산구, 창원시 진해구 이렇게 돼 있어. 창원이 엄청나게 커졌어. 지금 창원이야. 자, 이런 이순신의 영향을 받아갖고 161페이지 육지에서 의병들의 활약. 첫째 할 것이 이순신이야. 두 번째 할 것이 의병이야. 민간인 의병의 활약. 그 4월 22일 곽재우가 거병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양력으로 환산해서 의병을 날 이러는데 사실 최초의 의병장은 곽재우가 아니고 곽재우부터 이틀 전에 육팽로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런데 곽재우로 쳐요. 그게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를 나면 얘기를 해줄게. 자, 이 의병장은 이렇게 외우면 돼.
경상도 의령 땅에 유명한 홍의장군이 유명한 곽재우라는 사람이, 제가 곽재우 얘기를 전에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곽재우는 아버지가 문암동 여배딸 부잣집딸하고 결혼하는데 그 부잣집딸이 죽었다. 장인도 죽고 그 전 재산이 사회한테 갔다. 두 번째 결혼했는데 역시 문암동 여배딸 부잣집딸하고 또 했다. 의도적이라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보험 사기일 수 있어. 그런데 또 장인 죽고 부인 죽었어. 물론 자식은 없고. 그래서 이미 부자인 상태에서 곽재우 엄마랑 결혼해. 그래서 곽재우 집안이 부자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얘가 경상도에서 마을 훈장을 하던 애인데, 경상도의 곽재우가 경상도 의병기를 다 대요. 마을 훈장하던 애라. 그래서 마을 훈장하던 애라 처음에는 전쟁 방법을 잘 몰라. 그래서 초기에는 함정에 빠져갖고 고전을 면치 못했어. 그냥 이렇게 외워. 경상도의 곽재우가 마을 훈장을 하던 함경도에서는 정문부라는 사람이, 그리고 고경명이라는 사람, 전라도에서 이렇게 그냥 함정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경상도의 곽재우, 함경도의 정문부, 전라도의 고경명. 그렇다고 외워. 이게 빨라. 그래서 이 함경도의 정문부라는 사람이 아주 빼어난 업적을 보여. 그래서 그 후손에 의해서 이 함경도, 즉 관북지방이 함경도에 이 할아버지 업적을 기념합니다 해서 멋있는 비석을 세우고 이걸 북관대첩비라고 그래. 그런데 러일전쟁 때 이 패배한 일본 장군의 후손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러 왔다가 엄청나게 큰 비석이 있더라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비석입니다. 저 우리 장군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냐? 탁본해와봐라. 그러니까 복사해와라. 그래서 탁본했더니 지선조 얘기야. 지선조가 이 조선 정문부란 장군한테 깨진 얘기야. 열받잖아. 야, 파. 그래서 일본 본국으로 가져가 버렸어. 대충 집어던져 버렸어.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 뒤 화장실 뒤에다가 집어던졌는데, 하여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뒤에다가 1980년대 후반에 이진이라는 역사학자가 발견을 했어. 김일성이 친구이기도 한 광개토장비르 연구로 유명한 대가인데, 그 사람이 발견해서 한국 정부에 연락을 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타협을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가져와갖고 원래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좋아. 함경도 길주로 보냈어요. 함경도 땅으로. 그런데 북한 애들이 그 자리에다가 세워놨는지 여부는 몰라요. 하여튼 북한으로 갔어. 이게 북관대첩비의 사연이야. 이게 그런 사연을 안고 있는 게 북관대첩비 하는 게. 그 이후에 조선주의 천민대접을 받는 핍박을 받았던 승려들이 맹화라 그래. 양반 권력자놈들은 전쟁이 나니까 도망을 가. 선조 임금이 평양으로 갔다가 의주로 가는데 선조를 호종, 보호하는 사람이 17명밖에 안 돼. 임금이 지방 순회 가면 3,000명 이상이 따라간다니까? 그렇게 양반 관리라고 생긴 놈들이 몇백 명은 따라와야 되는데 죄다 도망가 버리고 끝끝내 호종했던 따르는 사람들은 내시, 궁녀, 의사 이런 사람 포함해서 몇 명 안 돼. 17명에 탈락. 죄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장 핍박받던 승려들이 맹활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상당히 미안해지. 두드려 패는데 오히려 충성을 하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묘양산의 서산대사야. 그리고 그의 제자인 금강산의 이 유정이라는 사명대사. 그리고 금산전투로 유명한 칠백의총 영규대사. 다 서산대사 제자들이야. 승려의병장들의 맹활약이야. 자, 이렇게 민간인들, 의병이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한국지리를 잘한다. 향토지리에 익숙. 그렇지. 이게 의병의 특징이야. 전 세계 의병의 특징이 저거예요. 향토지리에 익숙이요. 의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세계적인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언어학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언어, 인간이 많은 언어 중에 가장 완전무결한 언어가 한글이에요. 세계 언어학계가 공인한 거야. 이게 한국인이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한 거야. 이게. 이 한국어는 인간이 입으로 뱉을 수 있는 단어를 전부 다 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 지려받고를 영어를 못 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김소월이 노벨 문학상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지려받고를 풋 이러면 느낌이 오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지려받고, 거무틱틱 이런 단어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해. 근데 한글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인간이 감성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글씨로 옮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한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완전 언어라고 불러요. 한글을. 그리고 가장 언어 발음상의 아름다운 언어가 스페인어예요.
서반어라고 그러지, 스페인어. 그래서 저 의병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들어본 단어예요. 뭐냐? 게릴라. 그 원래 스페인어 게릭이라는 거예요. 게릭. 게릭이라는 건데 일본 놈이 게릭 발음을 잘 못해. 그래서 지네들 발음하기 편하게 늘려놓은 게 게릴라요. 그게 원래 의병. 게릭. 그래서 이게 자동차 뭐가 스페인어가 많아요. 차 상품 이렇게 상품 같은 거에 스페인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 가장 목소리가 아름답거든. 그래서 스페인 가수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자, 그게 의병이야. 게릴라. 첫째, 향토질의 익숙. 두 번째, 향토에 알맞는 전술, 유격전. 유격전이 뭐냐? 짱돌 던지고 도망가는 거. 치고 빠지는 점프. 스탠드런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 의병의 공통점이야. 골목을 잘 알잖아. 골목을 이용해서 도망가지. 일본 놈은 잘 모르고. 그리고 1594년, 97년 3년간 휴전기간에 관군에 편입돼서 체계전을 훈련을 받았다. 전투력 향상. 자, 이게 의병에 관한 얘기야. 첫째 할 것이 이순신. 두 번째, 의병. 의병은 뭐? 경상도의 곽재우가 함정에 빠져서 구전을 지원했다. 이런 의병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뭔다? 유격전. 이러면 돼. 유격전.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란 극복과 영향이라는데 명나라 참전. 명나라가 1차 조현승이라는 사람이 5,000명 됐고 평양선 탈환작전에 참전했다가 졌어. 2차 이여성이 45,000명 됐고 참전해서 평양선 탈환에 성공을 해요. 그 여세를 몰아서 권율 장군과 함께 행주대첩 또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여성이가 건방을 떨어가지고 대국인 명나라 때문에 이겼다. 이래서 오늘날 벽제관 전투, 지금 벽제관 공동묘지로 유명해. 서울 시민들 공동묘지가 그 벽제관에 있어요. 예, 판문점 가는데 벽제관 공동묘지라고 아주 유명해. 예, 내가 거기서 군 생활을 해서 살아라고. 그 벽제관 전투에서 조선 군대가 빠지고 명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하고 싸웠다가 대패를 당해요. 지네가 져. 그러니까 이게 본국 정부로 연락이 가면 본국 정부한테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일본 놈을 살살 꼬셔갖고 일본 놈으로 하여금 휴전제의를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처벌을 염려해서 그래.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왜군이 휴전제의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휴전이 결국은 결렬이 되지. 3년 만에. 자,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 정유재란,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재발을 하였다. 그 직후에 있었던 전투가 유명한 부산 앞바다 7,000량 해전이요. 원균이 활약해서 거북선 다 말아두신 거지. 그래서 지금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2층짜리인지 3층짜리인지도 모르고 거북선이 지금 말이 많아요. 거북선을 원형 복원이 불가능해. 예? 내부가 2층인지 3층인지가 정확치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 거북선이 바다에 가라앉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진 적이 없으니까. 이수진이 진 적이 없으니까 거북선이 가라앉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전라도 앞바다 그쪽에 가면 해역, 물의 흐름이 완만해. 그럼 거북선이 가라앉았으면 꺼내갖고 조사를 해보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는 가라앉은 적이 없단 말이야. 이수진이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졌느냐? 경상도 앞바다에 있었어. 경상도 앞바다는 해류가 심해요. 물에 뛰어들었다. 그럼 곧바로 한 1시간이면 몇 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다. 그럼 이게 요 밑에 없어요. 벌써 해류를 타고 유속이 심해가지고 해를 타고 어디 없어졌어. 그러니까 경상도 앞바다는 뭐 해군 UDT나 아니면 잠수가 들어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해. 걔네들이 숨을 못 쉬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 앞바다에 사람 빠지면 거의 죽는 거로 봐야 돼. 그럴 정도 상황이야. 그게. 그래서 7,000내 해전에 거북선 대부분이 다 그 바다 밑에 수상됐을 거로 봐요. 남아있지 않을 거야. 예. 그래서 현재 거북선이 제대로 생김새를 모르는 상황이야. 예. 대충 추정만 있지. 자, 그게 7,000년 해전에 원균이 말아드신 전투. 그 뒤 전투에 뭐 할 테고. 자, 그리고 거기 임난에 영향하는 건데, 첫째, 국방, 비격진철래. 이런. 자,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 그 영향을 하셔야 되는데, 비격진철래. 그 위에 볼링공 같이 생긴 거. 그게 비격진철래. 요즘 말로 풀어 설명하면 저게 뭐냐? 나르는 시한포탄. 이 뜻이야. 저 포탄을 던져. 포탄을 던져. 그럼 저게 공성무기라고 해서 성벽을 때려부시거나 뭐 이러는 데 쓰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얘는 이장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아주 빼어나. 이게. 이 포탄은 어떡하냐? 물체하고 부닥치면 그 득시 터지는 게 아니라 물체에 부닥치고 난 뒤에 뭐 30초 1분이 지나고 난 뒤에 터져요. 그러니까 일정의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터지게끔. 그러니까 기술이 상당히 좋은 거지. 이게.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경주선 탈환작전이 있었어. 9월 달에. 경주선 탈환작전 때 이걸 활용을 해서
경주선을 일본놈한테 되찾은 적이 있어요. 이게 비격진천래라는 거야. 자, 기억을 하셔야 돼. 비격진천래. 어느 때 썼다고? 경주성 전투. 일본한테 경주성을 되찾을 때 썼어. 그래서 경주선을 탈환을 했어. 임진왜란 때. 거기다 임진왜란 그래. 정의재란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그리고 임진왜란 영향 중에 비변사 기능의 확대 강화. 이건 전에 설명했죠. 자, 임진왜란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변동이에요. 신분제가 흔들려요. 임금님이 한양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의주로 도망을 갔어. 그런데 왕실 운영비가 필요해. 돈 갖고 온 게 아니니까. 갖고 온 돈을 다 썼어. 세금을 걷어. 세금을 매일 걷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분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일정 액수의 현물을 납부하면서 납속책. 그러니까 철저한 차별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도 안 되니까 심지어 관직까지 팔아먹어. 관직에 들어갔다는 것은 양반이 됐다는 얘기야. 신분이 1억이면 관직은 한 10억 하겠지. 그래서 빌공짜, 이름명자, 종이첩자에서 공명첩. 그냥 관직 매매하는 거야. 이렇게 납속첩, 공명첩이라는 것 때문에 신분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해. 예? 자, 그래 임난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 뭐냐? 신분 변동이. 신분제가 흔들렸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어. 도와줬다기보다는 방해만 많이 했는데 수탈도 많이 하고 여하튼 명나라 그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덕분에 해서 조선 양반 사회가 중국을 숭배하는 정신이 나타나. 그래서 중국의 무의 상징이 오늘날도 누구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예요. 그래서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전국에 1만 8천 개를 세우게 돼요. 한국에.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걸 관왕묘라고 그래. 서울에만 해도 한 10여 개가 있었어. 지금 그 예능 프로인가 하는데 보면 가끔 나는 그 예능 프로 별로 싫어서 잘 안 보는데 동묘라는 데 서울시 꽤 유명한 전통시장 중에 하나가 동묘시장이라고 있어. 서울 지하철 타면 동묘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 동묘가 뭐냐? 동서남북에 관왕묘를 세워놨어. 관우사당을 세워놨는데 그게 관우사당이야. 그중에 동쪽에 있는 관우사당이야. 그걸 동묘라고 그러는 거야.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 동묘만 지금 남아있어. 요 인근에 유명한 관왕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도. 어디에 있냐? 영동에 가면 있어. 관왕묘라고. 이게 충청도 문화재야. 저게 관왕묘가. 전국에 2만 개 가까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 몇 개나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임난을 계기로 뭐 관우 신앙이 나타난 거야. 관우 숭배 신앙이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 영향 중에 소실, 불탄 거, 경복궁,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하는 사고, 그리고 고려왕조실록, 불국사복조 건축물, 기타 등등. 소실은 필요 없어. 자, 기억할 거, 약탈물, 약탈물. 첫째, 서적인 성악십도. 저 위에, 저 병풍처럼 되는 거. 태계이왕이 성리학을 10장의 그림으로 만든 거 있어. 이게 성악십도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문화사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 성악십도. 두 번째, 기억할 것이죠.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요. 꿈 가운데 무릉도원을 다녔다. 이 칠판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예. 꿈 가운데 무릉도원을 다녀왔다. 일본 텐리, 천리대학교 갖고 있는데 몽유도원도. 그리고 세 번째가 도자기인데 뭐 도자기는 뭐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말어. 저 약탈물 성악십도 몽유도원도. 성악십도 몽유도원도. 자, 그리고 끝에 외교사와 관련해서 이 조선의 임진왜란은 중국에는 나라가 바뀌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중국의 권력이 교체돼요. 그리고 일본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정권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해서 덕청가강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어요. 수도가 오사카에서 에도로 바뀌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 이 전쟁통에 개입을 안 한 게 여진족 후금이에요. 그래서 후금이 급성장을 해. 양전쟁 틈바구니에. 그래서 후금이 1년 8개월간 압록강 의주로 선조에 도망갔는데 선조한테 후금이 사신을 보내요. 뭐라고 사신을 보내느냐? 우리 후금이 너희를 도와주마. 병력 1만 명을 파병해 줄게. 근데 선조가 오랑캐놈이 싸가지 하고 거절을 해. 선조도 멍청한 놈이야. 그럼 그렇다 치자고 그래.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한양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나중에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 1608년경까지는 하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에 통신사 파견할 때 그때 초기 때까지는 한단 말이야.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에 여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돼. 왜?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해서 도와주겠다. 그럴 정도면 본국에는 한 10만 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걔네들이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대비를 했어야지.
근데 선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 대비를 못해도 결국 호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게 임난사야. 뭐 얘기를 하면 얘기거리는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 없고, 자, 아래 할 것이 네 가지야. 첫째, 이수신. 첫째가 이수신. 뭐 첫승리 옥포해전, 거북선 사천전투, 그리고 전라도 곡창지대 한산도. 요 세 가지. 다음 두 번째, 의병. 의병은 경상도의 곽재우가 함정에 빠져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리고 이 의병의 전투 방법 뭐라고? 유격전. 치고 빠지는 전법. 두 번째를 의병. 자, 그리고 세 번째, 임난의 영향이야. 임난의 영향. 임난의 영향. 임난의 영향. 가장 중요한 영향이 뭐라고? 신분제가 변동을 한다. 신분이동. 이게 가장 중요해. 신분이동. 조선은 신분제가 흔들리게 된다. 이게 세 번째야. 따로 띄어서.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좀 지저분한 거. 뭐? 비격진철래 경주선 탈환 시에 이용하였다. 임진왜란 때 비격진철래라는 무기 경주선을 되찾는 데 이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약탈물, 상악십도, 태계왕에, 그리고 몽유도원도. 그리고 이 임진왜란은 뭐? 주변 국가의 정권 교체를 낳았다. 이렇게 네 가지. 자, 이게 임난이야. 임진왜란. 그리고 넘겨서 호란. 호란은 별로 안 중요해. 호란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임난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 자, 호란이야. 호란을 거기 보시면 그냥 첫째, 정묘란. 정묘란 때 임진왜란의 영향을 받아서 의병이 등장을 해. 병자호란 때는 없는데 의병이 등장을 해요. 그냥 의병 이러면 돼. 거기 밑줄을 쳐놨는데. 다음 병자호란. 그래서 정묘란 때 이 청나라를 후금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약속을 해. 그래서 조선 임금이 입조 쫓아가서 형님하고 인사를 가기로 했어. 그런데 1년, 2년, 10년을 기다려도 조선놈이 안 와. 아, 속았다. 그래서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겠대. 그래서 뭐라고 명분을 대느냐? 군신관계. 이번은 형아우가 아니라 상하관계를 요구해. 우리 청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너희 조선은 신하의 나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안 받아들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일부는 받아들이자. 이걸 주화론이라고 그래. 화해를 주장한다. 최명길이라는 호조 판사가. 그런데 그의 동료이자 친구이고 동문수학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동김치 시조야. 이 사람이 청음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김상원이라고 예조판서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 이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오랑캐하고는 죽기를 작정하고 싸워야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해. 어떻게 오랑캐하고 상대를 하냐? 죽기를 작정하고 싸워야지. 그래서 이걸 주전론, 전쟁 주장론.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그게 병자호란이야. 그게. 결국 55일 만에 항복하는 불상사가 벌어진 거지. 임조가 한겨울에 무릎 꿇고 머리 쳐박는 사태. 제가 뭐라고 했어? 북쪽 오랑캐는 항상 어느 때 쳐들어온다고? 항상 겨울에 온다고 그랬지. 압록강, 두만강이 얼어야 와. 안 얼으면 못 와. 그러니까 전투가 대개 12월쯤 쳐들어와서 1월, 2월 안에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월 달에 이 조약을 맺는 거야. 그런데 12월에 쳐들어왔다가. 대체로 북쪽은 그래. 그 유명한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이라는 동네인데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무릎 꿇고 머리 쳐박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선조가 열받으니까 복수하자. 이런 거지. 말만 그 유명한 북벌론에 등장해. 인조 때. 북벌론의 주장이 인조 때 처음 나왔어. 구체적으로 무슨 액션은 없었고. 여하튼 병자호란과 관련된 얘기. 자, 그 밑에 호란의 영향. 청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그리고 북벌이 제기됐다. 자, 북벌과 관련된 두 장면이야. 오른쪽 163쪽. 북벌이 두 번 있었어요. 인조 때 북벌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말뿐이야. 말뿐이고 본격적인 건 그의 아들이에요. 효종, 복림대군. 큰아들 소현세자는 독산성에서 죽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이라고 임금이 되는데 이 효종 때 송시열, 송중길로 대표되고 이완대장, 임경업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북벌론이 등장해. 명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청나라를 칩시다 해석을 대국을 섬기는 마음에서 사대적 북벌론 이래. 이건 실제 북벌할 마음 없어요. 그냥 말뿐이야. 말만 북벌이야. 국가 분위기를 북벌 분위기를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효종 때 한 짓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옛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덕구자는 이불이라는 거 있지, 이불. 덕구자는 이불을 보시면 이불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 있어. 밑에가 빨간색, 위에가 파란색이야. 이게 왜 이러느냐? 이게 조선족 군인들이 군복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 하면 이걸 딱 뜯어가지고 군복을 해입고 전쟁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상체제야. 항상 각 집에 이렇게 군복 옷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딱 뜯어 얼른 옷을 대충 해입고 입고 전쟁에 출전을 해야 되니까. 각 백성들이 이렇게 국가 분위기를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야. 왜? 독립대군이라는 효종이라는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 정통성에 약점이 있어요. 큰아들 소현사는 독사사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종은 정통성에 약점이 있고, 그리고 집권층 서인들은 외란, 호란, 양난으로 주어 터진 약점이 있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오랑캐한테 깨졌어. 그러니까 권력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씹어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 분위기를 전쟁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야. 야,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정통성 따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몰고 가. 실제 전쟁할 거냐? 할 마음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이게 효종 때 서인에 의한 북벌론이야. 자, 17세기 중반 효종 때 서인에 의한 북벌론. 명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청나라를 치자. 이걸 사대적 북벌론. 이래. 다음. 그로부터 한 50년 뒤에 17세기 반 숙종 때 북벌론이야. 이건 남인에 의한 북벌론이야. 남인에 의한 북벌론. 이건 진짜 치려고 했어. 실리적 북벌이야. 실제 북벌이야. 이건 실제 차곡차곡 준비를 했어요. 이 청나라 초기야. 청나라 초기 때 명나라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 청나라의 대들은 대표적으로 정성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청나라를 무너뜨리자요. 실제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 그러면서 국가 분위기가 이래서 국가 분위기에 전쟁 분위기를 역시 몰고 가기 위해서 이수신한테 숙종 임금이 호를 내려. 시호를 내려. 뭐라는? 충무공이라는. 그래서 유명한 충무공 이수신이 된 거야. 숙종 때 내린 시호야. 이게 그 즉시 내린 게 아니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게 그 밑에 보시면 하단에 그림. 현재 서울에 가면 창덕궁 궁궐이 있어. 조선 후기 임금 궁궐. 창덕궁 뒤에 저기 그림인데 창덕궁 뒤에 저기 제단이 보이지. 명나라 황제의 은혜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제사 지내는 제단이야. 크게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 제단을 대보단이라고 불러. 지금도 가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걸 숙종 때 만든 거야. 이렇게 국가 분위기를 전쟁 분위기를 모르는 거야. 자, 기억을 해야 돼. 북벌이 두 벌이 있어. 17세기 중반 효종 때는 누구에 의한 북벌? 서인에 의한. 이걸 사대적 북벌론이라고 그래. 송시열, 송중길, 이완, 임경업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17세기 반 숙종 때 실리적 북벌론. 누구라고? 남인. 대표적인 인물 윤휴. 윤휴라는 남인이 있어요. 남인에 의한 북벌론. 거기 해놨잖아. 이랬던 것이 18세기 100년 뒤에 완전히 바뀌어. 뭐로? 북쪽을 배우자로. 치자가 배우자로 가는 거야. 그만큼 청나라가 막강해져가. 왜? 이때 청나라에 3명의 똑똑한 황제들이 등장해. 17세기 18세기. 강희제라는 사람이 청나라 강희제라는 사람이 62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옹정제라는 그의 아들이 18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유명한 걸륭왕제, 열하일기로 유명한 청나라 최고왕제지. 걸륭제가 64년. 얘네들 셋이 140년을 통치해. 그 140년은 수직상승을 하는 거야. 자기를 하면 나라가 바뀌어. 오늘날 중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가졌다. 연평균 10%의 고속성장 이러는데 얘는 연평균 99%예요. 자기를 하면 나라가 확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70년, 80년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야. 완전한 대국이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치자가 배우자로 바뀌는 거야. 그게. 그래서 북벌이 북학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유명한 박지원, 박제가로 대표되는 북학파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북쪽을 배우자. 자, 그 밑에 북학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자, 그리고 호락 논쟁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거기 나선 정벌. 나선은 러시아. 노소아라고 그래. 러시아 정벌 얘기. 이게 무슨 소리냐? 17세기 중반에 청나라가 러시아의 17세기 러시아 최고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대제라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피터 대제라는 사람인데, 피터 대제가
유럽 공격을 가요. 유럽을 점령하려고. 왜? 얘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한 놈이거든. 그래서 프랑스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탐났거든, 거기가. 그래서 지가 황제가 되고 프랑스 점령 작업을 나가. 점령을 나갔다가 져요. 유럽 공격을 나갔다. 이게 유명한 크리미아 전쟁사라는 거야. 이때 활약한 영국 아줌마가 있어. 과부 아줌마가. 한 8개월간 활약했어. 애들 이렇게 치료해 주기로 했어. 8개월간. 그게 유명한 누구겠냐? 나이팅게일이야. 17세기 유명한 과부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이 유럽으로 전쟁 나가는 걸 포기하고 아시아 쪽으로 러시아가 눈을 돌려. 그래서 청나라를 공격해. 헤이룬강, 흑룡강을 경계선으로. 이쪽은 청나라 부대, 저쪽은 러시아 부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소련,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이 흑룡강이야. 지금도 헤이룬강이라고 해서 동북삼성하는 그 북쪽. 그래서 거기에 맞서.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조선군대 파견을 요청해. 왜? 당시 조선이 임진왜란 때 조총한테 당했거든. 그래서 조총을 갖다가 몰래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빼어난 신무기를 갖고 있었어. 조총부대라는. 그걸 국사에서는 총수병이라고 그래. 이 조총부대를.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를 들여보내서 몇 번 기술을 빼가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해. 그래서 결국 기술을 못 빼가. 그래서 조총부대 파견을 요청을 해. 이걸 나선정 볼 때, 이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 나선정 볼 때 조선이 청나라 편에서 2번에 걸쳐서 조총부대를 파견한 일이 벌어져. 그걸 나선정벌이라고 그래. 1차 변급, 2차 신유, 총수병. 이게 시험에 나오면 뭐 흑룡강, 헤이룬강 이게 나오든지, 아니면 총수병 이런 표현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료로 내면 변급 신유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든지 그럴 거라. 1차 1654년 100여 명, 2차 신유 역시 100여 명 그런다고. 나선정벌. 러시아와의 첫 만남이라는 의의가 있어. 한국 사회가 러시아하고 처음 만나. 러시아하고. 이러면서 내가 스페인 학생을 한 1년 정도 가르친 적이 있거든. 그 여학생한테 스페인어를 좀 배웠어. 스페인 역사하고. 근데 내가 발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럽 애들이 뭐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거 별거 아니야. 거기는 걔네들은 육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하면요, 몇 개 언어는 네덜란드어, 스페인어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똑같아. 문법도 같고 거의 같아. 그러니까 금방 배워. 그러니까 기본 한국어를 하면 두세 국어는 따라와요. 걔네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도 비슷한 면은 있지. 약간 뭐 한자. 그렇지? 그런 부분은 비슷해. 그런데 완전히 발음이 달라요. 한중, 일, 삼국은. 그런데 유럽은 비슷비슷해. 발음도. 비슷비슷해요.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나 비슷비슷해. 발음법이. 그래서 그 스페인어를 하는 그 여학생한테, 이 러시아 애들이 지금도 러시아 주식이 빵인데, 빵 중에 흑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크고 딱딱한 빵이 있어. 그 러시아 애들 주식이야, 그게. 그걸 뭐 찍어 먹고 이러는데 그게 좀 딱딱해. 추운 동네 애들이라. 그걸 하여튼 내가 그 발음을 못 해봤어. 배웠는데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러시아 발음 중에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래. 뭐 호엔 쫄르니 뭐 이런 이 발음 비슷해. 그게. 그래서 이쪽은 조선, 저쪽은 러시아. 그러니까 조선 애들이 러시아를 강폭 요거밖에 안 되니까, 흑룡강이. 요거보다 한 1.2배? 그러니까 이쪽에 저쪽 사람 왔다 갔다 한 게 다 보일 정도야,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놈들이 졸리면 배고자고 배고프면 뜯어먹고, 저렇게 졸리면 배고자고 배고프면 뜯어먹고, 저렇게 지저분한 인간이면 능히 사람도 잡아먹겠다. 17세기 총수병들에 의해서 조선사에 러시아 이꼴 식인종 이렇게 소문이 나요. 이게 17세기 실제 얘기야. 이게 200년 뒤인 19세기 흥선대응 때 러시아가 무역화재, 식인종이 무역화재 드시겠다 할 얘기지. 그래서 조선사회가 바짝 긴장을 해. 조선사회가. 그런 일이 실제 벌어져. 이 나선정매라는 것은 한국 사회가 러시아하고 처음 만났다는 의의가 있어요. 러시아와의 첫 만남이라는 의의가 있어요. 이게 근현대사로 이어진다. 그게.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조선 외교사의 장면이야. 잠깐 쉬었다가 경제사. 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개혁이야. 제일 어려워.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75에서 175는 별건 아닌데 178 2시간에 걸쳐서 이걸 할게. 잠깐 쉬었다 합시다.